인문예술 두 번째 지문, 우리 은유에 대해서 할게. 은유하면 우리 뭐 생각나니?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지? 거기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적인 은유야. 자, 은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처음 정의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은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의 전이이다. 낯선 이름으로 바꾼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을 호수라는 낯선 이름으로 바꿨지, 그지?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그는 블루멘베르크의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이요 세계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상은 이미지, 형상, 이미지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로 은유로 표현한다는 거야. 은유로 표현한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는 은유에 대해 종래의 철학자의 해석을 두 가지 제시하며 그 전에 철학자의 해석을 제시했대. 그러면 이 철학자의 해석하고 블루먼 베르크의 해석이 뭐가 공통점인지 뭐가 다른 점인지 그걸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제시하여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고. 그러면 종래의 철학자는 은유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우리가 이제 옛날 문학 작품에서 쓰는 거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지.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수사적 기법으로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래. 그러니까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명확한 인식 오케이지.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명확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야. 벌써 있고 개념이 있고 그걸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은유라는 거야.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 그래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얘는 수단이고요. 얘는 그냥 군더더기일 뿐이에요. 그래, 은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둘째는 명확한 개념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표현으로서의 은유야. 뭔지 몰라서 은유를 쓴다는 거지.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 얘는 개념이 있는 거야. 앞에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는 벌써 개념 이전이야. 개념이 형성된 이유야. 개념 형성되기 이전,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은유를 쓴다는 거야. 그게 명확한 개념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표현으로서 은유를 쓴다는 거야.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학 같은 것이며 딴 걸 할 게 없으니까 연유를 쓴다는 거지.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개념이 생기면 은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 용어로 대처되는 것이, 얘는 어떻게 해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야. 그러면 개념 형성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개념적 용어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멘 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하는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 이거 누가 하는 거? 전통 철학자들이 하는 거. 그냥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수사적 표현인데 명확한 있는데 거기에 더 하나 더 얹어주는 거. 이게 수사적 표현으로서의 언유고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언유법을 쓰는 거야. 만일 확실한 개념이 있으면 그걸 쓰면 돼. 이런 거. 잉여일수라는 점을 요거 인정했어, 인정. 중요하지. 요거 and 인정하면서 언유 중에는 그런데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요것도 맞지만 수사적 기법으로서 그리고 추측할 수 없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유를 쓰는 거야. 거기에 and 뭐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언유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절대적 언유라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디서 정리하냐면 1문단 밑에가 조금 좁아도 여기서 정리할게. 좀 글씨를 작게 쓰면 될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언유를 얘기했지, 그지? 자, 언유는요, 뭐라고 했냐면, 낯선 이름 대상이라고 얘기했고요.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 어떤 대상의 이름이 아닌 대상의 이름 대신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블루멘 베르크는요. 언유는 자, 창조한 상. 우리가 누가 창조한 상이라고? 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한 상. 이미지라는 거지, 그지? 엄청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지, 그지? 그래, 종래 철학은 이 문단의 종래 철학은 보면 언유는요 수사적 기법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인식 and 추측이에요. and 자를 갖다 이렇게 묶어리겠더라. 자, and 추측이에요. 근데 블룸은 여기에 또 블루멘 베르크는요. 그래 수사적 기법 맞아요. 불완전한 인식 추측 맞아요. 거기에 뭐까지 여기 앞에 했던 거 있잖아. 자신의 실존에 대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한 상이라잖아, 그지? 그게 들어오는 거야. 자, 절대 언유가 있어요. 언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수사적 개법은요. 개념이 형성된 이유, 형성 이유예요. 불완전한 추측은요. 지금 개념이 잘 불명확해. 그래서 개념 형성 이전이에요. 절대 언유도요. 개념 형성 이전이에요. 자, 수사적 기법은 명료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명확한 인식, 불완전한 식자 좀 이상하다. 불완전한 인식도 여기 좀 띄어쓰기 돼야 된다, 그지? 인식은 명확한 사실 없어요. 인식 없어요. 뭔가 미달된 거예요. 명료한 사실은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한 거야? 여기는 이 명료한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잠정적으로 사용해요.
잠정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나중에 뭐 하냐면 확실한 개념이 생기면 개념으로 대체해야 돼요. 대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절대 언유는요, 개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대체 안 돼요. 대체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3문단 볼게요.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가 뭐라고?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된다는 거지, 그지?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고,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우리 여기 은유가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 개념이 생기면 바꿔야 된다는 거, 종래 철학자들이지. 근데 블루멘베르크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게 언유라는 거야. 답하려는 시도, 이게 언유라는 거야.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언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 항해에 관련된 언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이 항해에 관한 것은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언유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있잖아, 뭐 인생은 뭐야? 이거 우리 딱히 얘기할 수 있어? 인생은 뭐야? 그러면 인생은 여행이다. 이 여행 이거 언유지, 그지? 이런 것들. 뭐 인간의 실존은 항해이다. 이게 절대적 언유가 되는 거지, 그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무엇인가에 세계관 구축에 출발이 되는 언유야. 인생은 여행이다. 뭐 인간의 실존은 항해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은 뭐 끝없는 곳을 여행하는 그런 이미지로 뭐 여러 시련도 겪고, 그리고 뭐 세계에 뭔가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게 인간 실존인가 보다. 그런 게 뭔가를 찾아 나서면서 끝이 없는 길을 떠나는 그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계관,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은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번째 문단.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라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여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가능하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과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과학 등이 인간 삶에 대해서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이 이제 인간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온 결과물이 철학과학 같은 거, 결과물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좀 다른, 언유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 언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고 언유를 하면 어떻게 되니? 시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그지? 그치? 그것처럼 이 세계도 뭔가 일정한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세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지만 질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실은 더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것이다. 자, 5번째 문장. 자, 절대적 언유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언유와 마찬가지로 했으면 공통점이지. 신화 역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언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하는 것이야. 자, 이게 공통점.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갖다가 신화도 그렇다는 거지. 이게 공통점이고. 자,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언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되는 거야.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자, 신화는요,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요. 거대한 공포를 마주했어. 그래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가지고 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 왜 번개가 치지? 왜 홍수가 나지? 이건 이제 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연한 불안이 그냥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의 신들은 만물을 질서에 따라 배치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으로, 그때는 과학이 발달 안 해가지고 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아지, 그지?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섭리를 신들의 권능으로 여김으로써 자연이 아무리 거치고 난폭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것이라고, 일정한 질서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믿음으로써 비로소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안도하게 되는 거야. 아, 신들이 노여워서 그랬어. 그러면 이 노여움이 지나가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자, 왜 인간이 안도하려고 자기 보호 기능을 해서 더 나아가 신화는 다양하게 변주돼요. 바뀌는 거야. 뒤에 있잖아. 5번 문제 보면 신화가 있잖아.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나오는데 5번이 아니고 4번이구나. 이 신화 있잖아.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나와요. 근데 기원전 700년 전에 신통기에서 내용하고, 자, 기원전 500년 전에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라는 얘기하고, 기원전 400년 전에, 자, 프로타고라스에 언급된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이야기들이 조금 달라요. 앞으로 왔어. 자, 이렇게 신화가 다양하게 뭐 한다고요? 변주예요. 변주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근데 변주되는 거 중요하게 그 시대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 가치가 다른 가치를 함축하는 스사로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신화는 고정불변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고정불변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성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서 인간이 그때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적 선택에 따라서 의미 선택이 달라지는 거야. 6문단.
육문단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탐구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한 역할과 신화의 기능, 우리가 우리 세계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데 은유가 사용됐지, 그지?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은유가 담당하는 역할과 신화의 기능까지 나왔지, 그지? 그러면서 신화를 변형해온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의의가 있고 한계점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신화는 자, 신화는 인간이 거대한 공포 앞에서 그걸 갖다가 뭐하니? 이름 짓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만들었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막연한 불안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 불안을, 이름 지어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이 모든 갖다가 뭘로? 신의 섭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섭리를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덜 불안해지지, 그지? 그리고 근데 이 신화는 어때요? 바뀌지, 그지? 변주한다, 바뀐다. 바뀌면서 그 시대의 가치가 함축되는 거야. 함축되는데 이거는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문화적 선택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블루멘베르크는요, 인간의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갖다 이 언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